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5일 고영신의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추미애 법무장관이 사생활 침해 등을 이유로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관련 기소자 13명에 대한 공소장 공개를 거부하는 무리수를 강행했는데요. 통화일보가 이 공소장을 입수해서 선거 부정사건 전모를 보도하는 특종을 하는 바람에 추미애와 청와대가 발칵 뒤집혔다고 합니다. 이종건 전 데일리안 편집국장 모시고 전말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국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이 추미애 법무장관은 네. 원래 국회에서 네. 이런 자료 요청을 할 경우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왜 거부를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도 이제 바로 거부를 한 것도 아니고 6일 동안 네. 사실 잡고 있었어요. 네. 6일 동안 고민을 한 거죠. 네. 그리고 들리는 바에 의하면 추미애 최측근들조차도 네. 이건 명분이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요. 공개를 해야 된다라고 했더니 하는 말이 내가 다 책임지겠다 하고 6일 만에 비공개로 하겠다라고 이제 선언을 해버린 겁니다. 네. 비공개의 이유는 이거지요. 앞으로 법이 바뀌었다. 그래서 규정이 바뀌었다. 그래서 규정이죠, 예, 규정. 법은 아니고요. 규정이 바뀌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그 피의자의 또 기소를 했으니까 사실 피의자가 아니라 이제 피고죠. 기소를 한 상황에서는 피고죠. 피고인의 인권을 존중하자. 사생활이 낱낱이 드러나서 인권이 침해당하는 것을 보고 있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공소장을 공개를 하지 않음으로써 이 피고의 인권을 존중하겠다라는 이유를 들어서 공소장을 공개하지 않기로 한 건데요. 아예 공소장을 공개하지 않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될 경우 직권남용에 또 그렇게 되겠죠. 연루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공소장의 요지 60쪽이 넘는 그런 공소장을 딱 몇 쪽으로 딱 요약해서 4쪽인가? 4쪽 5쪽인가 이렇게 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은 다 아는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검찰이 이미 그 요지와 관련해서 요약해서 한번 공개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형식에 불과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데 속을 들여다보면 그게 아니겠죠. 그런데 국회 증언감정법이란가 네네. 그거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법에 하면은 국회에서 요청하는 자료는 반드시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네. 지금 훈령 내지는 규정을 가지고 지금 그걸 사실상 거부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요약본이라는 것은 뭐 거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나와야 사건의 전말을 알 수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국회가 그런 것을 요구하는 것은 국회가 그거 갖다가 무슨 자기들끼리 이용하려는 것보다도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차원에서도 그런 것을 요구한다고 봐야지 않겠습니까? 국민의 대기관이 국회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왜 말이 안 되냐면 국회는 말씀하셨듯이 증언감정법, 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4조에 국가기관이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에 증언할 사실이나 제출할 서류 등의 내용이 직무상 비밀에 속한다는 이유로 증언이나 서류 등의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 라고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또 국회법 128조를 제가 찾아봤더니 국회가 의결로 서류 제출을 한 것에 대해서 서류 제출을 행정기관에 요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즉,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국회는 행정기관에 서류를 요구할 수 있고 또 그 요구에 대해서 어떠한 경우라도 사실은 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공소장 요지를 요약한 것은 국회가 요구하는 서류가 아니에요. 그렇죠. 국회가 요구하는 것은 검찰이 작성한 그 공소장 전체가 그게 서류죠. 공소장을 요구를 했거든요. 예, 근데 그거를 법무부가 요약했다 한다면 그 요약은 궁극적으로 국회가 요구한 서류가 아니기 때문에 국회법에서 사실은 위배되는 어떤 행동을 보인 것이죠. 그리고 사실 속을 좀 들여다봤더니 이렇게 정보 공개 관한 법률을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비공개 대상이 어떻게 되냐면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인정될 때. 그건 사실은 뭐 비공개해야겠죠. 너무 당연한 것이죠. 네, 국가 안보에 해치면 되겠습니다. 저는 혹시나 추미애 장관이 이거를 지금 인용한 게 아니냐. 어떻게 인용했냐면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이 아니라 정권의 중대한 이익을 침해할 경우. 대통령의 여러 가지 문제, 청와대 그런 문제들이 까발려질 경우 국가 이익에
위배된다. 국가 이익이 아니라 자기네 정권의 이익에 위배된다. 그러면은 예. 추미애가 이런 것을 비공개할 때는 자기 혼자 결정 안 하고 저쪽에서 또 이렇게 오다가 내려왔다고 봐야겠죠. 왜냐하면 교수님 이건 정무적 판단이잖아요. 예. 정무적 판단이란 건 무슨 얘기냐면 좀 쉽게 말씀을 드리면 나 혼자 진짜 비판을 다 먹어야 돼요. 그러면 내가 비판을 받으려면 뭔가 반대급부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 왜 정치인이잖아요. 법무장관이기 전에. 그러면 이미 법무장관 할 때부터 말이 많았잖아요. 아니 당대표 한 사람이 왜 장관으로 밑으로 갔냐. 예. 무엇인가 있다. 그 무엇이 뭐겠습니까? 정치인의 꿈은 그 다음 꿈이죠. 예. 서울시장, 뭐 대통령 이런 꿈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반대급부로 생각하고 그 윗선과 뭔가 핵심들과 이것에 대해서 나 이거 들어주면 뭐 줄래?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딜이 성립이 되지 않으면 당장 오늘부터 보세요. 온갖 정말 이건 한겨레 신문도 비판을 해요. 그럼요. 예. 한겨레 경향 이거 할 것 없이 말이 안 되니까요. 본인이 국회 지금도 현직 의원입니다마는 네네. 국회에 있을 때 그 자료 제출 안 한다고 얼마나 행정부를 비판하고 날카롭게 추궁했습니까? 박영선 의원하고 두 분이 아주 제일 유명하잖아요. 그럼요. 그런데 본인이 이제 장관 되니까 국회 그건 나 다 해봤어. 뭐 별거 아니야. 뭐 이런 건가요? 국회를 무시하나요? 아니 국회를 어떻게 또 무시하냐면 말이 안 되는 게 오늘 그러니까 어저께까지 왜 이거를 첫 번째로 그럼 그 법 규정은 좋다. 근데 왜 첫 번째로 이 수사에 그 공소장을 막느냐. 그러니까 저기가 법무부 대변인이 아예 전화를 꺼버렸어요. 그 검찰 출입기자들한테. 그리고 그 양반도 뭐 할 말이 없겠죠. 끝까지 유고 뭐냐. 퇴근하는 추미애를 따라가서 아니 이거 왜 이러셨습니까 하는데 대답을 안 해요. 왜 추미애 장관 말하기 좋아하잖아요. 네. 한 번도 기자가 피한 적도 없고. 그래서 자기 말을 기사 안 된다고 해갖고 고검에다가 분실을 만든다는 거 아닙니까? 대변인 그렇죠. 분실을. 네네. 그래서 근데, 어떤 분이 그랬더라고. 예. 추미애는 대변과 소변을 따로 보느냐. 내가 그래갖고 배꼽 예. 잡았습니다. 우리 네네, 댓글에 죄송합니다. 그렇게 나와가지고. 그 댓글 쓰신 분 대단하십니다. 예. 어쨌든 그런데 이 언론 좋아하는 양반이 말도 안 하고 그냥 차에 타서 휙 도망간 듯이 간 건 할 말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드립다 또 말을 시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동아일보가 이거 일부를 지금 일부죠. 했잖아요. 일부 같아요. 일부죠. 제가 보니까. 그래도 일부, 어쨌든 예. 특종을 한 겁니다. 네, 특종을 했죠. 일부러 하니까 갑자기 또 나섰어요. 아침에 딱 나서서 뭐 이것과 관련해서 엄격하게 추궁을 하겠다. 그러니까 검찰을 추궁하겠다는 검찰을 거죠. 해서 나간 걸로 보고 네. 일단 그쪽을 색출해 내겠다. 그렇죠. 그런데 아까 하신 말씀처럼 올챙이가 개구리 쪽 아니죠. 개구리가 올챙이 쪽 생각을 못 한다고 하는 말이 이겁니다. 국회의원이 자료를 요청하는 걸 갖고 언론에서 보도하는 양태를 금지시키겠다. 잘못된 관행이다. 잘못된 관행이다. 아니, 선배님, 이게 지금 국회 민주당 지금 국정감사는 아니면 모든 상임위든 다 그건 기본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기자들이 그거 요구한다고 행정기관이 들어줍니까? 그럼요. 안 들어줘요. 안 들어주죠. 자기한테 불리한 얘기는 절대 안 됩니다. 그걸 숨기는 것을 막기 위해서 국회가 존재하고 국회에서 그래서 국회의원들한테 서류를 이렇게 예. 아까 국회법처럼 행정기관에 서류를 제출하게 돼 있다. 그 제출 받은 것을 언론에 공개하는 것이 지금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거 너무 당연한 거죠. 아니 자기들이 어떻게 다 알립니까? 그래서 언론이라는 게 필요한 거 아니에요. 말하자면 언론을 통해서 국민들한테 알리라고 해서 그래서 언론한테 일정 부분 특권도 주는 것이고 언론이 사회적 목탁이다 뭐 제4부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언론에 대한 인식이 잘못된 사람이라니까요. 그렇죠. 제4조하고 제128조가 왜 존재하냐면 국회의원들이 서류를 제출받아서 그거 갖고 무슨 뭐 국구를 먹을 게 아니라 그렇죠. 진짜 국민들한테 알리기 위해서 그거를 사실 서류를 제출받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것을 금지하겠다? 그럼 민주당 앞으로 이제 국회 활동 못 해요. 그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것도 적폐로 뭐나? 언론 보도 자체를 그러니까 자기들이 주는 내용 발표한 내용이나 잘 받아 쓰더라. 그게 이제 과거에 같으면
정권의 나팔수 역할이나 하라 그런 얘기인가? 그 노동신문이죠, 그러면. 그렇죠. 노동신문이 딱 그렇잖아요. 지금 하는 정부 하는 태도들이 전부 그거 아닙니까? 받아 쓰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내주는 거예요. 자꾸 뭐 비리 같은 거 해서 네. 이렇게 권력을 견제하려고 우리들 괴롭히지 말라 그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언론이 그러면 존재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네. 진짜 노동신문이나 되는 거죠. 노동신문은 왜 그 적이 없잖아요. 그 최고 존엄이 언제 어디를 간 거가 몰라요. 한 달 전에 한 달 전에 간 것도 주면 그냥 받아서 어저께 간 것처럼 쓰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어쨌든 취미의 그런 그 비공개 약발이 뭐 하루 만에 완전 깔아 뭉개졌어요. 동아일보가 제가 볼 때는 뭐 그 전체를 특종한 것 같지는 않고 네네. 일부를 네네. 극히 일부입니다. 극히 일부를 입수해 갖고 보도를 했는데 그 보도 내용만 보더라도 네. 말하자면 청와대가 선거 부정 사건에 네. 총괄 사령탑, 예. 총괄 지휘소 역할을 한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기획에서부터 집행까지. 그렇죠. 그러니까 보니까 여러 곳이 관련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죠. 임종석 비서실장이 직접 나서서 교통 정리를 했고, 예. 그 다음에 국정상황실까지 보고를 계속 받았고, 라인으로. 이번에 처음 나온 것 같아요. 처음 나왔어요. 국정상황실에까지 상황실에까지 보고를 한 건. 5번이나 예. 6번인가요? 예, 국정상황실. 그 다음에 당연히 민정수석실이 탑이었고, 거기에 반부패 비서관실과 민정수석실이 동시에 지금 여기에 관여가 됐고, 그 다음에 정무수석실 나서서 교통정리에 또 도움을 줬고, 이런 거를 보면은 각각의 역할을 분담을 해갖고 청와대 조직들이 완전히 이 수사 하나에 그냥 목을 맸는데, 문제는 이겁니다. 우리가 언제나 다시 되돌아가야 되는 게 뭐냐면 청와대가 이걸 이첩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단순히 제보자에게 제보를 받은 것을 봉투도 안 뜯어보고 이첩했다라고 발표한 고민정 대변인의 말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건 우리가 기획한 것도 아니고 지시한 것도 아니고 단순히 제보자의 이거를 그대로 이첩했을 뿐인데 왜 이러느냐. 근데 지금 보면 실질적으로 이 증언들이 어디서 나오냐면 공소장에 그 배경은 뭐냐면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이 자기 입으로 이걸 보고를 받았고 경찰로부터 그 보고를 받은 것을 조국한테 15차례나 상세하게 그것도 수사를 언제 하고 언제 불을 끄고 이건 기밀이에요. 수사 기밀. 그렇죠. 청와대가 알 이유도 없잖아요. 수사 기밀을 다 보고를 한 거예요. 이것들을 전부 다 조국한테 불법이... 보고를 했다라고 박형철 비서관이 증언을 했어요. 첫 번째. 그 다음에 이 모든 것들을 작년 11월 달에 울산지방경찰청의 경찰이 그쪽에서 증언을 하기 시작하는데 거기서부터 뭐라고 그러냐면 청와대에서 전화가 오기 시작했다. 당시에. 그래서 그 전 수사팀 교체했는데 전 수사팀과 관련돼서 보안이 확실하냐 이런 걸 물어봤고 그러니까 청와대가 이것과 관련해서 수사팀에 직접적으로 전화를 걸어서 꼬치꼬치 캐묻고 하는 정황을 그대로 증언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오늘 동아일보의 이 특종은 뭐냐면 그런 것들이 어떻게 조직처럼 나오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노영민 비서실장이 상임위에서 야당 의원들의 추궁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9차례 보고 받았다. 하지만 이건 다 총선 이후다. 그러니까 뭐 한 번인가만 총선 전이고 나머지는 다 총선 이후로. 이게 다 거짓말로 드러났습니다. 다 거짓말이죠. 21차례에 걸쳐서 보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고요. 다 총선 전 거의 대부분 거꾸로 총선 이후가 별건 없고 거의 대부분 총선 전에 보고를 했다. 그러니까 총선 과정에서는 6일 만에 한 번씩 이렇게 보고를 했더구만요. 상경은 매주 이렇게 보고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6일에 한 차례씩 보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뭐 말씀하신 대로 청와대가 송초로 당선을 위해서 총동원된 거예요. 정무, 민정, 또 국정 상황실 할 것 없이 또 이제 공약은 공약대로 뭐 사회수석실 또 그 균형 발전 비서관 지금 자체 발전 비서관실이 됐어요. 이런 데까지 다 동원돼 갖고 공약 만들어주고 산재 500원도 만들어주고 뭐 여기서 에타 면제도 해주고 다 한 거예요. 저쪽 김기현 것은 에타 면제가 안 되고 말하자면 무산시켜버리고 이렇게 해갖고 지금 당선을 시킨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중에 뭐 전에도 한번 보도로는 됐습니다만 이제 송병기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첩보를 올린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또 수사를 받는데 이 사람은 완전히 가명으로 그것도 신분을 위장한 데다가 직책도 그 피해자 마치 그 피해자 측의 무슨 대표이사 운전기사인 것처럼 이렇게
했더구만. 그렇죠. 그러니까 송병기도 당시에는 사실상 캠프에 뭔 직책 하나 갖고 있다가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한 공을 인정받아서 부시장 자리를 지금 꿰찬 거고. 그리고 이번에 총선 나오려다가 부적격 판정을 받은 거 아닙니까? 어찌됐든 이번에도 사실은 이것들이 드러나지 않기 위해서 이 정권은 보면은 여죄 여부를 추궁당할 때 선거에 출마를 해서 아예 그것을 희석시키는 그런 전략이 드루킹 김경수 때도 그렇고요. 예전에는 사실 그렇게 되면은 출마 안 하는 게 도리 아닙니까? 출마를 어떻게 합니까? 벼룩도 낯짝이 있는 것이지. 수사를 받고 재판에 가야 되는 사람이 나는 출마할 거야. 그리고 뭐 당선돼서 돌아오니까 내가 이미 지역 유권자들한테 재판 다 받았지 않느냐. 뭐 이런 식의 논리를 이번에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이게 송중기 같은 경우는 그쪽에 송병기 같은 거 아주 밑에 하수인이고 실질적으로 수사를 한 사람은 황운하란 말이에요. 근데 황운하는 이번에 적격 판정을 딱 그때 아마 약속을 했을 거예요. 네가 하면은 이제 또 좋은 청장 대전으로 보내주고 그 후에 총선까지 가는 것이다. 금배지까지 가는 거다. 이렇게 약속을 한 것 같아. 제가 유튜브니까 제가 말씀드리면 그건 사실 뻔한 거죠. 황운하가 입을 열면 황운하는 그럴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제가 그 행적을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사람.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사람이죠. 자기한테 불리하다고 하면 다 까버리는 그래? 그러면 내가 이 울산지방경찰청 왜 갔는지 그 전부터 어떻게 알았는지 또 송철호가 이번에 오늘 송철호가 또 부탁을 했더구만요. 송철호가 한 얘기 내가 다 얘기할까? 이렇게 되면 현 정부 벌벌벌벌 할 수밖에 없죠. 지금 뭐 황운하한테는 무릎을 딱 꿇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은 정권 자체가 뭐 무너질 위험이 농후하니까. 교수님, 그 사람이 만약에 한국당에 관련돼서 한국당에 출마하려고 하는 사람이었다면 그 사람 벌써 잘렸을 겁니다. 왜냐하면 생각해보세요. 경찰 신분이에요, 아직도. 그렇죠. 경찰 신분인 사람이 출판 기념회를 해요. 그러니까. 경찰이라는 조직이 또 사실은 어마어마한 조직이잖아요. 그게 어떻게 허락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임종석이도 와서 다 소환조사 받고 이광철이 다 했는데도 황운하는 아직까지도 안 가고 있잖아요. 나를 어떻게 너희들이 불러? 위에서 청와대가 책임져? 이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안 가. 지금 아마 소환에 부르는 사람은 황운하밖에 없습니다. 황운하. 최강욱이는 그래도 문서라도 다 냈잖아요. 그렇지. 문서라도 서류라도 뭐 제출을 했는데 황운하는 그것도 없어요. 그냥 쫙 하고. 이 말은 했습니다. 총선 이후에 갈게. 총선 끝나면 갈게. 이렇게 금배지 달고 가겠다고.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 정권이 일개 경찰 청장한테 지방경찰청장한테 멱살 잡혀갖고 지금 조인트 까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말로 얘기하면은. 그렇습니다. 아니 백원우는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한테 직접적으로 이렇게 얘기했다고 동아일보가 얘기하더라고요. 경찰이 지금 민기적거린다. 민기적거린다. 그 표현은 그렇게 지금 고소장에 나와 있어요. 민기적거린다. 수사를 철저히 하라. 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첩보가 올라오기 전에도 민기적거린다는 건 이미 수사를 하고 있다는 건 청와대가 다 한 거예요. 그럼요. 그러니까 첩보를 또 올려갖고 그것을 다시 청와대라는 힘을 실은 거예요. 거기다가. 청와대라는 힘을 딱 실어가지고 원래 이제 황운하한테는 야 알았지 그 수사하고 그런데 그게 조금 민기적거리니까 청와대라는 힘을 딱 그 첩보를 가공해갖고 경찰청으로 내려보내고 그래갖고 울산청으로 해갖고 이거 청와대 하명 사건이야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정상적이라고 한다면 누가 뭐 제보를 하더라도 그러면 제가 경찰청 전화번호 가르쳐 드릴게요. 직접 하세요. 이게 정상이죠. 인권위도 마찬가지예요. 인권위에서 뭐가 왔을 때 이 청와대에 뭐가 왔을 때 인권위에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인권위 전화번호 가르쳐 드릴게요. 경찰청 전화번호 가르쳐 이게 정상적인데 이첩을 했다는 것 자체도 문제지만 이게 이첩이 아니잖아요. 오늘 다 드러난 상황에 따르면 이첩이 아니죠. 그렇죠. 완전히 가공해가지고 또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 수사를 지금 하고 있는 걸 다 아는데 민기적 거리니까 청와대에서 딱 반부패 비서관실에서 이거 눌러주라 이 얘기예요. 꼼짝 못하게 아주 그냥 말 잘 듣게. 왜 그러냐면 경찰들은 반부패 비서관이 딱 쥐고 있잖아요. 인사권을 사실상 쥐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요. 그런데 지금 이번에도 뭐 그동안 거론이 됐습니다만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
그 사람 매수했다는 게 공기업 사장 자리를 4개를 놓고 아무거나 추려라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네네. 구체적으로 또 본인은 이제 오사카 총영사, 총영사를 본인이 놓고 일본 쪽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고베로 가거라. 그래서 어쨌든 그게 잘 협상이 안 된 모양이에요. 공기업 사장 자리가 자기 주머니 속 공깃돌인가? 우리한테도 좀 하나 나눠주면 안 되나? 그러게요. 그런데 가만히 속을 들여다보면 또 이게 이렇습니다. 임종석과 한명도 정무와 그다음에 임동호는 전대협 출신들이에요. 네, 그렇죠. 그리고 86학번 동기고 전대협 저 향후에 뭐 동지들이고 이 사람 그래서 임동호를 주저앉히는데 한명도와 임종석이 동원된 이유가 사실은 거기에 있다. 즉 서로 진짜 아삼육이고 너무 잘 알고 근데 이 임종석 쪽에 사실은 우리가 그때 당시에 막 임종석이 실권을 갖고 뭐 비서실장이고 뭐 한 것처럼 우리가 생각을 했지만 임종석은 실권이 없었다는 게 또 드러나는 거거든요. 임동호 하나도 구하지 못했다. 물론 그보다 더 큰 대통령 30년 지기가 있으니까. 뭐 그게 꼼짝 못해. 그러니까 나중에 미안하다고 전화도 하고 문자도 보낸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사실은 임종석에는 임동호 편이었다는 거 아닙니까? 같은 임시에 또 같은 운동권 출신이고 학번도 뭐 같다고 그러죠. 아니 전대협 동호회 그러니까. 전대협에서 같이 활동했던 사람이었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지금 추미애 하는 것을 보면은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사람은 금배지 반납했습니까? 아니죠. 환납을 왜 합니까? 금배지를 달고 예. 장관을 하면서 선거를 지금 총괄하는 자리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앞으로 그렇습니다. 그런 자리를 지금 하는 것으로 봐서는 과연 이 사람이 공정한 선거 관리 그 주무장관 역할을 할 수가 있느냐. 물론 뭐 저기 행안부 장관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의문이 생길 수 있잖아요. 더군다나 예. 아니 장관 됐으면 배지를 떼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이제 완전히 정당으로부터는 손을 끊었다. 그리고 중립적으로 국무위원으로서 역할로 들어가겠다 해야 하는데 빠지도 달고 앉았어요. 그러면 뭐 봉급도 2배 받고 또 그쪽에 저 보좌관들 또 6월까지 생계 챙기려고 그러나. 저는요, 교수님 말씀처럼 선거를 앞두고 개각을 할 때는 최소한 2개직의 장관은 국회의원을 시키면 안 된다. 여당 그건 당연한 행안부하고 법무부. 그렇죠. 왜냐하면 선거에 직접적으로 사실은 관련이 있는 그런 장관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중립에 대해서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굳이 그렇게 시킨다는 건 장관 개입하겠다라는 의지로 보인다는 거예요. 아니 국회의원들만 둘이 시켜놨잖아요. 딱 그렇죠. 진영도 국회의원 아닙니까? 그럼요. 현직 국회의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관권 선거 하겠다는 건가? 더군다나 지금 왜 이 인사를 2번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가장 크게 또 축소시킨 게 공공수사부예요. 옛날 같으면 공안부죠. 선거를 담당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이 신년사에서도 밝혔지만 우리가 선거를 앞두고 아주 공공 수사에 관련돼서 총력을 기울여야 된다. 공적인 어떤 그런 그렇게 수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기껏 이 전문 인력이잖아요. 공공수사부, 공안부도. 근데 그 인력들 뭐 차장검사부터 시작을 해서 부장검사까지 전부 다 뭐 형사부로 보내버리고 한 것도 사실은 야당이 제대로만 됐다면 그거 선거 개입하려고 그러니 너네? 왜? 이게 얘기야. 야당이 지금은 진중권 하나만도 못해요. 예. 108명이나 의원들이 뭐 끽소리 한번 못하고 지금 공천에만 매달려고 저러고도 있으니 참 한심한데 어쨌든 윤석열 총장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엄정한 선거 관리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아마 10일이죠. 10일인가에는 이제 전국 검사장, 공안부장 회의를 소집해서 그런 선거와 입장을 관련돼서 확실히 전달을 할 것 같은데 그런 선거 과정은 물론이고 이후 선거 사범 처리라든가 이런 문제를 놓고 지금 물론 현재 그 권력 비리 그 부분도 지금 총선 이후로 밀어놨습니다만은 추미애 장관하고는 또 세게 부딪힐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선거사범 처리를 놓고도 추미애는 또
여당이라든가 뭐 이런 쪽은 또 봐주려고 할 거고 무슨 청와대라든가 이런 데 개입한 거 있으면 그거 아니라고 또 차단하려고 할 테고. 아니 그 지금 추미애 장관이 하는 행태는 초유의 진짜 헌정사상 초유의 장관 행태예요. 왜냐하면 전두환 노태우 시절에도 없었어요. 그렇죠. 제가 그때 다 기자 생활도 같이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검찰이 하는 것에 대해서 정면으로 정부가 저렇게 그 의지를 꺾고 날개를 꺾고 아예 하지 마라라고 하는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네. 또 이유가 정권의 안위를 위해서. 그렇다면 그 이후에도 계속 선거와 관련되는 것들이 계속 이어지잖아요. 총선 후에 고소 고발이 이어지고 그러면 그 옛날에는 기계적 균형이라도 있었습니다. 예, 그렇죠. 예. 근데 지금 상황은 기계적 균형도 없을 것 같아요. 야당 의원들에 대한 수사는 무조건 지시. 이거 왜 안 해? 그 여당 의원들에 대한 수사는 기소 자체를 하지 못하게 하고 뭐 이런 상황이 불보듯 뻔하게 전개되는 거죠. 그래서 총선 이후에 윤석열 추미애 간의 아주 대회전이 다시 한번 불꽃을 튀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공수처로 얼른 발족시켜서 그렇죠. 막으려고 하겠죠. 윤석열에 대한 수사에 돌입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추측도 나오고 있는 거죠. 네, 시청자 여러분, 지금 문재인 정권이나 그 하수인 역을 하는 추미애 법무장관을 보면은 정권 안보 지키기, 국가 안보나 국민 안보가 아니고 정권 안보 지키기, 그리고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못할 것이 없다. 안면 몰수하고 무엇이든지 하겠다. 그런 모렴치한 하나무인격의 오만한 자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